65세의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첫째 손주를 5년 동안 키웠습니다. 월급 한 푼 받지 못했고 휴가 한 번 써본 적 없는 그야말로 24시간 대기조 보물 같은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의 대가로 돌아온 것은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식탁 위에 툭 던져진 둘째 아이에 대한 청구서였죠. 사돈은 몸으로 못 도와주면 돈이라도 내야지 라고 압박하고, 며느리는 다른 시어머니들은 다 도와주는데 왜 어머님만 안 된다고 하세요? 라며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며느리는 안면몰수하고 그녀를 냉혈하니라 비난했고, 아들은 그 곁에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사돈까지 집으로 들이닥쳤지만 이번만큼은 그녀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도 않았고 그저 꾹 참으며 삼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등을 돌려 인생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약탈당하지 않고 돈은 밑빠진 독이 되지 않으며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삶을 살기로 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도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에 밀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녀의 반격은 복수가 아닙니다. 너무 늦게 찾아온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하나씩 자신의 삶을 되찾아오는지 그 통쾌한 과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은 김정희, 올해 65입니다. 은퇴한 지 딱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이 사흘 동안 저는 고요함이 주는 평화를 만끽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우롱차 한 잔을 우려내고 발코니에서 새벽 시장의 차들이 서서히 흩어지는 풍경을 바라봅니다. 갓 햇볕에 말린 깨끗한 이불 위로 바람이 살랑이며 지나갑니다. 이제 더 이상 지하철로 서둘러 뛰어갈 필요도, 학교 행정실에서 주임의 보고서를 수정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은퇴하던 날 낡은 유니폼 자켓은 이미 의류수거함에 던져버렸습니다. 식탁을 깨끗이 치우고 그 위에 다육식물 화분 2개와 젊은 시절 다 읽지 못했던 책 한 권을 올려두었습니다. 주방은 몰라보게 밝아졌고 저는 다시 계란 프라이를 예쁘게 부치는 법을 익혔습니다. 노른자가 터지지 않게 말이죠. 서두르지 않으니 노른자를 살리는 일도 모든 일도 다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일찍 가정을 꾸려 독립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굳이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저 끝도 없는 책임의 고리들이 나를 칭칭 감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첫째, 손주를 돌보던 몇 년 동안 제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한밤중에 통증 때문에 깨어 어둠 속에서 진통제를 삼키던 날들이 수두룩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엄마가 제일 믿음직해요라고 말했고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은퇴만 하면, 이 터널만 지나면 내 세상이 올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사흘째 되던 날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무척 들떠 보였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이가 둘째 가졌대요. 방금 확인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 좋대요. 우리 너무 기뻐요. 제 입은 축하한다는 말을 내뱉기도 전에 얼굴 근육부터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어머, 축하한다. 네,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가서 밥 먹으면서 앞으로의 계획 좀 얘기해요. 앞으로의 계획이라니. 제가 되묻자 아들은 별일 아니라는 듯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수다가 아닐 거라는 걸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우롱차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벽에 걸린 30년 전 사진을 보았습니다. 지훈이를 데리고 속초 바닷가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전 젊었고 이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버티면 아이들이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
믿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아이들이 왔습니다. 저는 지훈이가 좋아하는 소갈비찜과 며느리 서연이가 좋아하는 두부조림, 그리고 손주가 제일 좋아하는 탕수육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식사 도중 손주가 제 손을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나중에 할머니 집에서 자도 돼? 제가 당황해서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옆에서 서연이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얘가 어머님을 정말 잘 따라요. 둘째도 아마 그럴걸요. 마침 어머님 은퇴하셔서 시간도 자유로우시잖아요. 저는 두부 한 조금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제 눈을 피한 채 숟가락으로 국물만 휘저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예전에 첫째도 정말 잘 키워주셨잖아요. 저희도 모렴치한 건 아닌데 요즘 정말 상황이 좀 힘들어서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주방으로 가서 끓고 있던 국솥에 불을 껐습니다. 주방 조명 아래 국물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제 머릿속의 생각들처럼 뱅글뱅글 맴돌며 나갈 곳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국그릇을 들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늙었지만 손끝은 이상하리만큼 단단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 차라리 국그릇을 드는 데만 집중하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들을 보았습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키운 아들과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려 애썼던 며느리, 그리고 가장 소중한 손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온 이유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치를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요. 내가 은퇴했으니 시간도 있고 집도 있고 돈도 있으니 당연히 내 노년을 다시 한번 바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지훈의 그릇에 국을 담았습니다. 시간이 멈추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이 국물을 마시고 나면 제 삶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닐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그릇이 비워졌음에도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릇을 치우고 돌아와 앉아 창밖에 가로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는 가랑비가 내려 발코니 지붕 위에 한숨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훈이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엄마가 손주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아요. 방금도 할머니 없으면 밤에 울 것 같다고 하잖아요. 저는 대답 없이 의자를 조금 뒤로 물렸습니다. 지훈이 서연의 눈치를 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임신하고 나서 한동안은 서연이도 몸이 힘들 거예요. 엄마가 도와주시면 베이비시터 비용도 아낄 수 있고 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힘든 거 안다. 그런데 내 몸도 이제 예전 같지가 않아.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 펴는 데만 1분 넘게 스트레칭을 해야 한단다. 그러자 서연이가 보고 있던 핸드폰을 내려놓고 이미 2번이나 우려낸 찻잔 속의 티백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강요하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아이가 계획에 없던 거라 갑자기 찾아와서요. 아시겠지만 애 둘 키우는 비용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녀의 말투엔 악의가 없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우리 엄마는요. 예전에 우리 3형제 키울 때 시어머니한테 돈 한 푼 안 받으시고 애들도 한 번 안 맡기셨대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네 친정엄마 사정이 좋았을 때고 그때는 네 아버님도 계셨고 장사도 잘 됐잖니. 서연이는 할 말을 잃고 멍해졌습니다. 지훈이 급히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엄마, 돈 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엄마 지금 은퇴하셔서 생활도 단순하고 시간도 있으시니까 가끔이라도 와서 도와주십사 하는 거죠. 저희가 차비 정도는 챙겨 드릴게요. 지훈아, 제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지훈이 움찔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리고 손주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번엔 정말 안 되겠다. 나도 이제 65이야.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구나. 지훈은 시선을 돌린 채 침묵했고 서연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목소리 톤을 바꿨습니다. 어머님,
안 도와주실 거면 진작 말씀하셨어야죠. 그럼 저희도 둘째 이렇게 빨리 안 가졌을 거예요. 계획 좀 세워보려다가 이제 다 확인됐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하시면 저희 정말 곤란해요. 무거운 말은 아니었지만 칼로 살을 베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엔 정전이라도 된 듯 10여 초간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몇 명 낳을지는 너희의 결정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 다시 10년을 희생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의 결정이야.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는 물소리가 그들이 일어서는 발자국 소리를 덮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구석구석 기름기를 닦아내며 수년간 쌓인 찌꺼기들까지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멍하니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밤 9시쯤 지훈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집에 와서 좀 싸웠어요. 죄송해요. 서연이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말투가 거칠긴 해도 정말 힘들어서 그런 거 아시잖아요. 정 도와주기 힘드시면 매달 양육비라도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큰돈 바라는 거 아니고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만요. 정도만요. 라는 두 글자에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은퇴해서 먹는 것도 적고 쓸 곳도 없으니 내가 가장 만만하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내가 무엇을 남기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등받이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주방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똑딱똑딱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제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 계속 이렇게 그들에게 휘둘리며 살 거니? 다음 날 오전 10시 반 벨이 울렸습니다. 빨래를 거두려던 참이라 가스 점검인 줄 알았는데 문을 여니 사돈인 박 여사가 활짝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정희 씨, 시장 갔다가 생선 좀 샀는데 근처라 들렀어요. 화려한 자켓에 굽 높은 구두, 빨간 매니큐어의 향수 냄새까지 진동했습니다. 일부러 찾아오신 거군요. 제 말에 그녀는 더 달콤하게 웃었습니다. 아유, 무슨, 정말 가는 길이라니까요. 은퇴도 하셨다기에 차 한 잔 마시면서 둘째 얘기도 좀 나눌까 해서요. 그녀를 들여보내고 우롱차를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차를 마시기도 전에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우리 딸이 임신 3개월인데 입덧이 심해서 첫째 돌보기가 힘들대요. 우리 양가 부모들이 좀 협조해서 분담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그녀는 마치 학교 성적표처럼 상세하게 적힌 양육 계획표를 꺼냈습니다. 분유, 기저귀, 도우미 비용, 학원비,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아래에는 항목별 평균 지출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 애 하나 키우는데 한 달에 500만 원은 들어요. 우리 쪽에서 차 할부금이랑 일부 비용을 대기로 했거든요. 정희 씨가 이쪽 좀 부담해 줄 수 있는지 물으러 왔어요. 저는 눈썹을 살짝 치켜 세웠지만 미소는 유지했습니다. 박 여사님, 저 그동안 돈과 시간 아끼지 않고 다 쏟아부었습니다. 첫째 태어났을 때 제 나이 57부터 시작해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죽 끓이고 점심엔 이유식 만들고 퇴근할 때까지 돌보다가 유치원 들어갈 때까지 꼬박 5년을 보냈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저보고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할머니라고 했죠. 하지만 제가 이 길을 가고 싶은지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전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기꺼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더군요. 그저 제가 너무 순종적이었을 뿐이었죠.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박 여사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고맙다는 말 대신 다시 장부를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기저귀랑 분유값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우리 쪽에서 200만 원 대기로 했으니까 그쪽에서 200만 원 정도는 책임져 줘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박 여사님, 제 연금 한 달에
300만 원 남짓입니다. 아파트 대출금에 세금, 보험료까지 내야 해요. 사람 사정은 안 보고 숫자만 들이미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녀는 자세를 고쳐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 아이들을 위해서잖아요. 돈도 사랑의 일부 아니겠어요? 저는 일어나서 장부를 그녀의 서류철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제 몸 상태, 제 시간, 제 권리부터 먼저 생각해 주세요. 전 당신들 예산표에 들어가는 항목이 아닙니다. 그녀는 옷을 털며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표는 두고 갈 테니까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즉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멀어지는 걸 들으며 문에 기댔습니다. 냉장고에는 그녀가 두고 간 양육 예산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뒤끝이 있거나 예니를 들추는 성격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박 여사가 떠난 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창밖이 어둑어둑해지는데 집안이 유독 춥게 느껴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평소 잘 열지 않던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의 장부와 통장, 영수증, 은퇴 준비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맨 위에 있는 2015년 정기예금 증서 300만 원. 메모란에는 지훈이 결혼 자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해 지훈이가 서연이와 신도시 아파트를 샀을 때 대출금을 갚느라 힘들어해서 제가 남편이 남겨준 돈을 거의 다 털어준 것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다 갚게 돼 있다며 스스로를 위로했었죠. 다음 영수증을 보니 3년 전 지훈이 회사가 어려워져 대출 이자를 못 낼 때 제가 보낸 360만 원이 있었습니다. 서연이 산후조리비에 보태라고 몰래 준 180만 원도 보였습니다. 매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생색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박 여사는 자기네가 더 많이 낸다며 저더러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내가 말없이 보태준 그 수많은 돈과 정성은 그들에겐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었을까요? 여자는 늙어서 돈 없는 것보다 평생 바치고도 남 취급받는 게 제일 서럽다. 던 이웃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형용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돈 액수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저는 배려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냄비나 자동차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예산표에서 제 이름은 엄마가 보충할 금액이라는 빈칸일 뿐이었습니다. 명세서들을 바라보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카메라로 그 서류들을 다 찍고 복사기로 한 장을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에 붙였습니다. 그 옆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안 도와준 게 아니라 당신들이 못 본 척한 것이다. 이것이 지난 세월 이 집에서의 제 역할이었습니다. 엄마도 가족도 아닌 현금 인출기. 나는 언제까지 뽑혀야 하며 언제까지 착한 엄마 연극을 해야 하는가. 더 이상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저는 정말 사라져 버릴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을 때 딸 미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안 자면 통화 가능해? 미나와는 사이가 좋지만 깊은 대화는 잘 안 하는 편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자 미나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또 돈 보태주고 있어. 누구한테 들었니?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라 제가 봤어요. 작년에 오빠가 회사 일로 급하다면서 저한테 500만 원 빌려갔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새언니 SNS 보니까 애 데리고 제주도 3박 4일 여행 갔더라고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오빠한테 물어봤니? 물어봤죠. 친구한테 빌린 돈으로 간 거래요. 참나, 엄마, 오빠는 엄마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야. 새언니한테는 비밀로 하면서 뒤에서 엄마랑 나를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돕는 거라 생각했는데 지훈이는 여동생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며 돈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도와주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근데 지난 몇 년간 엄마는 너무 많이 했어.
그들은 엄마를 존경해야 할 어른으로 안 봐. 그냥 자원이고 예비 타이어고 ATM이고 24시간 도우미로 생각할 뿐이야. 냉장고에 붙은 명세서를 바라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내가 지훈이한테 좀 치우쳤던 거 안다. 엄마, 난 엄마 원망 안 해. 내가 걱정되는 건 엄마가 이러다 엄마 인생 다 갉아먹을까봐 그래. 엄마, 내 남편이 그러더라. 자기 스스로 경계를 긋지 않으면 남들이 멋대로 지도를 그려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당신을 끌고 갈 거다라고.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세대 여자들이 감히 경계라는 걸 그어본 적이 있었나요? 시어머니 시키는 대로 남편 비위 맞추고 아이들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은 한 번도 계산에 없었습니다. 엄마, 지금도 안 늦었어. 이제 엄마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앞으로 20년. 엄마가 어떻게 살지 다시 결정해. 미나와 30분 정도 통화하고 전화를 끊었을 때 묘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요구받는 게 아니라 내 편이 되어 엄마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희생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저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수호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13분 핸드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에 서연이가 장문의 메시지를 올렸더군요. 시작은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님,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제 마음도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하지만 뒤이어지는 말들은 저에 대한 비난과 원망이었습니다. 임신 초기가 너무 힘들고 집안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방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친구 시어머니는 육아휴직 내서 도와주시고 옆집 엄마는 은퇴하자마자 딸 산후조리 해주러 가셨대요. 비교하려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자기 몸만 사리는 선택을 하진 않더라고요. 가슴에 칼을 맞은 듯 아팠습니다. 첫째를 5년 동안 키우며 말 배우는 것부터 밤새 열나는 것까지 제가 다 챙겼습니다. 복지관 다니며 보조금 알아봐주고 유모차 끌고 이유식 만들던 그 밤들이 그녀의 눈에는 당연한 공기처럼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그때 지훈이가 녹음 파일 하나를 올렸습니다. 손주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어제 꿈에 할머니 나왔어. 왜 이제 안 와? 할머니 나 안 사랑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담긴 정서적 협박. 제가 손주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녹음 파일은 제 선의를 깎아내리기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무기 같았습니다. 수치심이 아니라 제 과거가 떠올라 울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 밤늦게까지 옷을 찢던 엄마에게 엄마는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지? 라고 물었었죠. 그때 전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지금 제 자식들은 그 사랑을 무기로 저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채팅방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화면 오른쪽 위에 옵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룹 채팅방 나가기.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가시겠습니까? 라는 문구에 예를 눌렀습니다. 대화창이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아래층 사는 최 여사였습니다. 짧은 커트 머리에 운동복 차림인 그녀는 지독하게 솔직한 분이었죠. 정희 씨, 속 터져서 밥도 못 먹고 있지? 다 알아. 그녀가 붕어빵 봉투와 블랙커피를 건넸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네 아들 페이스북에 며느리가 글 올렸더만. 손주 녹음 파일까지 지훈이가 깜빡했나 본데 나도 걔랑 페이스북 친구야. 최 여사는 저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러고 있다간 화병으로 쓰러져 나오게. 그녀를 따라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초여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그녀가 저를 데려간 곳은 도서관 뒤편의 커뮤니티 센터 지하 여성 자조 모임이었습니다. 그곳엔 60 전후의 여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절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정희 씨. 어제부로 며느리를 인생에서 퇴출한 용감한 분이야. 다들 씁쓸하면서도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사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딸에게 집 명의를 넘겨줬더니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다는 이야기. 손주 셋을 무료로 키워주다. 몸살이 났는데 아들이 무책임하다고 했다는 이야기. 우리가 베이비시터야. 남을 써도 돈을 주는데 우린 돈 한 푼 안 받고 휴가도 못 써. 한 아주머니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어서는 며느리로, 중년에는 아내로, 늙어서는 할머니로 평생을 바쳐야 했던 수많은 여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조부모의 양육 의무와 법적 권리라는 강연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부양 의무, 신탁, 자기 돌봄, 제 권리가 하얀 종이 위에 명확히 적혀 있는 걸 처음 보았습니다. 제가 가도 될까요? 제 물음에 최 여사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진작 왔어야 해. 그날 오후 길가 벤치에 앉아 최 여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하지만 사랑을 도구로 쓰게 둬선 안 돼. 그 말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갔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목요일 오전 9시, 저는 구청 법률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그동안의 송금 기록과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챙겼습니다. 면접을 앞둔 학생처럼 긴장되었지만 변호사는 담담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아주머니, 한국 법상 조부모에게 손주를 돌볼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도와주는 건 선의일 뿐이고 안 하는 건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동안 준 돈은요? 수억 원은 아니지만 수천만 원이 되는데 차용증이 없다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돌려받긴 어렵지만 앞으로 지원을 끊는다고 해서 그들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호사는 신탁 제도를 권했습니다. 아파트와 예금을 신탁에 묶어 본인의 노후 자금과 의료비로만 쓰게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제 허락 없이는 손댈 수 없게 말이죠. 아주머니의 인생에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게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냉혈한이 아니라는 것. 제가 너무 오래 이용당해 왔다는 것을 이해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청을 나오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근처 제빵학원 유리창에 붙은 시니어 베이킹 입문반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갓 구운 빵 사진 옆에서 웃고 있는 할머니들. 내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 그동안 가족에게만 쏟았던 시간을 이제 제게 쓰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식탁 옆 벽면에 신탁 안내문과 냉장고의 명세서를 나란히 붙였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삶의 규칙을 쓸 차례였습니다. 저는 편지지 3장을 꺼냈습니다. 지훈이에게, 서연이에게, 그리고 박 여사에게 보낼 편지였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애쓰며 사실만을 적었습니다. 지훈이에게는 그동안의 지원은 내 기꺼움이었으나 이제 거기까지다. 엄마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에게 소모당할 순 없다고 썼습니다. 서연이에겐 나는 내 어머니가 아니고 내 결혼 생활의 예비 플랜도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박 여사에겐 내 재산은 더 이상 당신네 가정을 위해 쓰이지 않을 것이니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썼습니다. 오후 2시 반, 3통의 편지를 집 대문에 나란히 붙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체인까지 걸었습니다. 차가운 우롱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썼지만 맑은 맛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오래전 읽다만 소설책을 펼쳤습니다. 그들이 편지를 보고 화를 내든 제토를 찍든 이제 상관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해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에게 빚진 건 그들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지훈에게서 긴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회사 자금줄이 막히고 카드 빚이 2억만 원이나 돼요. 서연이는 애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전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딱 1억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갚을게요. 예전 같으면 가슴이 무너져 내려 당장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30년 동안 엄마 살려줘라고 할 때마다 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스스로를 구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지훈아, 힘든 건 알지만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은행 대환 대출이나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렴. 내가 준 건 이미 충분하다. 넌 이제 어린애가 아니잖니. 잠시 후 박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 씨, 지훈이가 저 모양인데 정말 독하게 이럴 거예요? 당신도 엄마잖아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님, 그쪽 딸의 남편이고 손주의 아빠잖아요. 같이 방법을 찾아보세요. 전 이제 은퇴했습니다. 전화는 툭 끊겼습니다. 처음으로 죄책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모든 실수를 대신 감당하는 건 엄마의 역할이 아니니까요. 미나와 함께 신탁 회사를 찾아가 모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집을 누구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오직 저를 위해 관리되도록 설정했습니다. 미나는 제 옆에서 누구보다 단호한 눈빛으로 지켜봐 주었습니다. 엄마, 이 날을 기다렸어. 돈 때문이 아니라 엄마가 엄마 자신을 1순위에 두기로 한 게 너무 기뻐. 미나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나는 제가 오빠에게 휘둘릴 때마다 아무 말 못하던 제 모습이 얼마나 안쓰러웠을까요? 이제 우리는 엄마와 딸이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는 동맹군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서 공심채를 볶고 된장국을 끓여 소박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엔 아이들의 숙제장도, 독촉장도, 손주의 밥그릇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만을 위한 밥상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 이 밥, 이 시간은 이제 온전히 나의 것이다. 손주의 생일날, 저는 축하 전화 대신 제가 읽어주던 그림책 한 권과 짧은 카드를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용기 있게 앞으로 뛰어가는 토끼처럼 자라렴. 사랑하는 할머니가 답장을 기대하지도 감동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이를 사랑하지만 저를 깎아내리며 사랑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1년, 제 삶은 단순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기를 쓰고 도서관 독서 토론회에 나가고 제빵 수업에서 만든 호두 크림빵은 최고 인기를 누립니다. 팟캐스트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며 혼자 웃기도 합니다. 지훈이가 가끔 요즘 좀 나아졌어요. 그때 안 도와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문자를 보내면 몸조리 잘해라 라고 짧게 답합니다. 전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참기만 하던 예전의 나와 작별했을 뿐입니다. 관계가 희생으로 유지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전 이제 거래하지 않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주방 원탁에 앉아 소설책을 넘깁니다. 사람들은 제가 변했다고, 냉정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 변한 게 아닙니다. 드디어 저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 뿐입니다. 김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녀는 5년 동안 모든 정성을 다해 첫째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는 순간 냉혈한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죠. 그녀가 신탁을 설정하고 선을 그은 것은 이기적인 선택일까요? 아니면 노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였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김정희 씨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은 도움과 책임의 경계를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당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사람의 노년이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할 권리가 있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더 많은 진솔한 시니어들의 이야기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삶이 더 이상 타인의 예산표 속 빈칸이 되지 않기를 응원합니다.